너가 먼저 바람 피웠잖아. 내가 다 봤다고. 아내 폰에 뜬 예약 완료 한 줄을 호텔 예약으로 착각한 순간 저는 확인도 없이 외도라고 단정했고 등산회에 가입해 맞바람을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워서요. 위로인 줄 알았는데 등산회에서 만난 여자는 오빠, 우리 재혼하자라며 서류부터 꺼냈고 오늘 은행 창구 닫히기 전이라는 말에 저는 적금 해지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 예약 완료가 왜 제 인생을 흔들었는지 3개월 뒤 무엇을 알아버렸는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모든 걸 잃기까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정호, 올해 67세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개월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날은 9월 중순쯤이었어요. 아내 정미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내 폰 화면에서 알림이 떴어요. 예약 완료라는 글자가 크게 보였고 저는 그걸 힐끗 봤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선 한 가지만 떠올랐어요. 호텔이라고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아내가 친구 만난다고 집을 자주 비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행 예약이거나 호텔 예약이라고 단정해 버렸어요. 확인은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제 안에서 뭔가 꺾였어요. 아내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박혔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참지 못하고 터졌어요. 너가 먼저 바람 피웠잖아. 내가 다 봤다고 라고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뭘 봤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계속 물었어요. 무슨 얘기냐고, 뭘 봤다는 거냐고. 하지만 저는 그냥 내가 알잖아 라고만 반복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희는 각 방을 썼어요. 아내는 안방에 있었고 저는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밥은 따로 먹었고 말도 거의 안 했어요. 가끔 아내가 이번 주만이라도라고 말을 걸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제가 먼저 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든 괜찮다고요. 그 생각이 제 안에서 점점 단단해졌어요. 외로움과 분노가 섞여서 제가 뭘 해도 된다는 명분처럼 굳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네 등산회 모집 공고를 봤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집에 있기 싫었고 아내 얼굴을 마주하기도 싫었어요. 등산회라도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등산복을 샀어요. 검은색 바람막이에 등산화까지 맞춰서요. 처음엔 그냥 운동 삼아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먼저 그랬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요. 그게 맞바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냥 진행했어요. 저 스스로 정당화했고 체면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산행은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새벽 6시에 집 근처 공터에서 모였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40명 정도 됐고 대부분 60대였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버스를 타고 산으로 향했어요. 산에 오르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앞사람 뒤만 따라갔고 숨만 골랐어요.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고 내려오는 길에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오빠 오늘 처음이시죠? 라는 목소리였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58세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최지아라고 자기소개를 했고 웃으면서 다음에도 나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네 라고만 대답했어요. 산행이 끝나고 뒤풀이가 있었어요. 근처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셨고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아가 제 옆에 왔어요. 혼자 계시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했고 저는 자리를 옮겼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저는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술만 마셨어요. 지아가 물었어요. 오빠 집에 안 들어가고 싶으세요? 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 술을 한 잔 더 마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는 안방 불을 끄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었어요. 핸드폰을 켰더니 단톡방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등산의 단톡방이었고 내일 일정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그 알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지아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혼자 계시지 말라는 말이요. 그 말이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아내는 절대 해주지 않을 말이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저는 거의 매주 산행에 나갔어요. 토요일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갔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았고요. 산행이 끝나면 뒤풀이가 있었고 저는 점점 사람들과 섞였어요. 특히 지아 옆에 자주 앉았어요. 지아는 제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제가 말을 안 해도 분위기로 알아챘고 억지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산행이 끝나고 지아가 물었어요. 오빠 요즘 집에서 힘드시죠? 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아가 말했어요. 그럴 땐 나와 있는 게 나아요.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 말이 제 안에 꽂혔어요. 집에 있으면 더 힘들어진다는 말이요. 저는 그날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작은 방 문 앞에서 말했어요. 이번 주만이라도 집에 있어 달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등산의 단톡방을 열었어요. 지아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다음 주 산행 가시죠? 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날부터 제 하루는 점점 단톡 알림으로 시작됐어요. 아내 목소리보다 핸드폰 알림이 더 자주 들렸고 저는 그게 더 편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밥상을 차리고 앉아 있었어요. 저한테도 수저를 놓았고 앉으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배고프지 않다고 말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핸드폰을 켰더니 지아가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내일 시간 되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된다고 답장을 보냈고 내일 어디서 만날지 물었어요. 그렇게 3주가 지나갔어요. 저는 점점 집 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아내와는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지아는 산행 외에도 평일에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거절하지 않았고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지아가 말했어요. 오빠는 혼자 버티면 안 되는 타입이에요. 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지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외로움이 무서웠고 지아가 그걸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안방 문을 닫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먼저 당했으니까 괜찮다고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병원 예약 문자를 받았어요. 핸드폰 알림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떠올렸어요. 그 예약 완료를 말이에요. 제가 처음 봤던 그 알림을요. 근데 이상했어요. 아내는 그 뒤로 집을 더 자주 비웠지만 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하면 제가 틀렸을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었어요. 그 믿음이 제가 지아를 만나는 명분이 됐고 저는 그 명분에 기대서 3개월을 보냈어요. 그 3개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확인하지 않고 믿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9월 말부터 거의 매주 등산회에 나갔어요. 토요일 산행은 기본이었고 평일에도 지아를 만났어요. 지아는 제 외로움을 정확히 알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알아챘고 그걸 채우는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차를 마시는 정도였어요. 동네 카페에서 일시간쯤 앉아 있다가 헤어졌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졌어요. 차 마시고 산책하고 저녁까지 먹었어요. 지아는 항상 제 얘기를 먼저 물었어요. 오빠 요즘 어때요? 집에선 좀 나아졌어요. 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그냥 한숨을 쉬었고 지아는 그 한숨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지아가 말했어요. 오빠 혼자 버티지 마세요.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말이 제 안에 박혔어요. 혼자 버티지 말라는 말이요. 저는 그날부터 지아에게 자주 연락했어요. 심심하면 문자를 보냈고 지아는 항상 빠르게 답장을 보냈어요. 집에서는 아내와 거의 말을 안 했어요. 밥도 따로 먹었고 가끔 마주쳐도 인사만 했어요. 아내가 가끔 물었어요. 요즘 어디 다녀오는 거냐고요? 저는 그냥 운동한다고만 대답했어요. 등산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편했어요. 10월 첫째 주쯤 지아가 저를 뒤풀이 2차로 데려갔어요. 산행이 끝나고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나서 몇 명이 노래방으로 갔어요. 저는 노래방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따라갔어요.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노래방에서 지아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요즘 집에 안 들어가고 싶죠? 저도 알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을 정확히 말해버렸거든요. 지아가 계속 말했어요. 그럴 땐 나와 있는 게 나아요.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지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간 시간은 11시가 넘었어요.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고 저는 작은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에선 지아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작은 방 문을 두드렸어요. 밥 먹으라고요. 저는 배고프지 않다고 대답했고 아내는 한참 있다가 발소리를 내며 멀어졌어요. 오후에 저는 지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시간 되냐고요? 지아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저녁 먹을래요? 라고요. 저는 좋다고 답장했고 저녁 6시에 동네 삼겹살집에서 만났어요. 지아는 소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잔을 따르면서 말했어요. 오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편이 돼주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소주를 마셨고 지아도 마셨어요. 그렇게 1시간쯤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간 시간은 9시쯤이었어요. 아내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아내는 이제 저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그 생각이 제 안에서 커졌어요. 그리고 지아에게 더 기대게 만들었어요. 10월 둘째 주 등산의 단톡방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다음 주 산행은 1박 2일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멀리 가는 코스라서 숙소에서 자고 온다고 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1박을 집 밖에서 자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아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도 가시죠? 라고요. 저는 생각할 시간 없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간다고요?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1박 2일로 등산 간다고요? 아내는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언제부터 등산을 그렇게 좋아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일이라고만 말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저는 짐을 쌌어요. 등산복, 속옷,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이번 주만이라도 집에 있어 달라고요. 저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 5시에 집을 나갔어요. 버스에서 지아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오늘 푹 쉬세요. 집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산행은 오전 내내 이어졌어요. 정상에 올라서 사진을 찍고 내려왔어요. 저녁에 숙소에 도착했고 방 배정을 받았어요. 2인 1실이었고 저는 다른 남자 회원과 같은 방을 썼어요. 저녁을 먹고 로비에서 술을 마셨어요. 지아도 함께 있었고 사람들은 떠들썩했어요. 지아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오빠 오늘 집 전화 안 했죠? 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지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맞아요. 오빠는 오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이 제 안에 스며들었어요. 저는 제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납득했어요. 그날 밤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켰어요.
아내에게서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잘 자. 딱 두 글자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산에 올랐어요. 하산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아내는 안방에 있었고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풀고 누웠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인데 집 같지 않았거든요. 핸드폰을 켰더니 지아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잘 들어가셨어요. 라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집보다 밖이 더 편하다고요. 지아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럼 자주 나오세요. 제가 항상 기다릴게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제 하루는 집이 아니라 단톡 알림으로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아내가 먼저 그랬으니까 저도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10월 셋째 주부터 저는 거의 매일 지아를 만났어요. 산행이 없는 날에도 카페에서 만났고 저녁도 함께 먹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9시, 10시, 11시, 가끔은 자정이 넘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지켜볼 뿐이었어요. 저는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먼저 당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작은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았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작은 방 문 앞에서 말했어요. 이번 주만이라도 같이 밥 먹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갔어요. 지아를 만나러요. 더 이상 집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아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었고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아는 자기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어디 사는지, 가족이 있는지, 뭘 하고 사는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10월 마지막 주 지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오빠, 저 요즘 혼자 사는 게 외로워요. 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아가 자기 얘기를 처음 꺼냈거든요. 지아가 계속 말했어요. 이혼하고 5년 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지아도 저처럼 외로웠다는 걸요. 지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우리 서로 의지하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의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생각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안방 문을 열고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요즘 밤마다 어디 다녀오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방으로 걸어갔고 문을 닫았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지아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제가 먼저 당했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다시 한번 납득했어요. 그렇게 11월이 시작됐고 저는 지아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지아가 제 외로움을 파고든 게 아니라 제 지갑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11월 첫째 주였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눈을 감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11월 첫째 주 토요일 산행이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데 지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오빠, 저 오늘 할 얘기가 있어요. 라고요. 저는 술을 마시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아는 진지한 표정이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밖으로 데려갔어요. 식당 밖 벤치에 앉아서 지아가 말했어요. 오빠, 우리 재혼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재혼이라는 단어가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지아가 계속 말했어요. 저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오빠도 그렇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아내와는 아직 이혼도 안 했고 지아와 재혼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바로 조건을 꺼냈어요. 오빠, 근데 집부터 잡아야 해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월세라서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집 얘기가 나온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아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보증금이 급해요. 이번 달 안에 잡아야 해요. 저는 얼마냐고 물었어요. 지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일단 500만 원만 있으면 계약금을 넣을 수 있어요.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 머릿속을 쳤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아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저 오빠 아니면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아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갔어요. 작은 방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500만 원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내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고 지아는 저를 필요로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정했어요. 지아를 도와주기로요. 11월 둘째 주 월요일 저는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확인하고 500만 원을 인출했어요. 지아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날 저녁에 만났어요. 지아는 돈을 받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아를 도와준 게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지아는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엔 소액이었어요. 30만 원씩, 50만 원씩, 이유는 항상 달랐어요. 등산의 회비, 장비값, 생활비, 병원비, 매번 급하다는 말과 함께 요구했어요. 저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지아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계속 돈을 줬거든요. 11월 중순쯤 지아가 또 말했어요. 오빠 이번엔 좀 큰 금액이 필요해요. 저는 얼마냐고 물었어요. 지아는 150만 원이라고 말했어요. 집 보증금 추가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또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150만 원을 인출해서 지아에게 줬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소액이 계속 나갔어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제가 모아보니 총 12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아는 항상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재혼 얘기를 계속 꺼냈어요. 오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게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11월 셋째 주쯤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원래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제 1,8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지아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지아를 만났어요. 지아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고마워요. 덕분에 집 계약이 거의 끝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아는 바로 다음 말을 이었어요. 근데 가전제품 계약금이 좀 필요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또 돈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아는 이번엔 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면 끝이에요. 저는 또 믿었어요. 그리고 200만 원을 줬어요. 그렇게 11월이 끝나갈 무렵 제 통장 잔고는 1600만 원까지 줄어들었어요. 집에서는 아내와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아내는 점점 야위어 보였고 병원 예약 문자가 자주 왔어요. 저는 그 문자 소리를 들을 때마다 떠올렸어요. 처음 봤던 그 예약 완료를요. 하지만 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하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믿었어요. 아내가 먼저 외도했다고, 제가 맞바람을 피워도 괜찮다고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작은 방 문을 두드렸어요. 밥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지아와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지아를 만나서 저녁을 먹는데 지아가 또 말했어요. 오빠, 우리 언제 같이 살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아내와 이혼도 안 했고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지아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오빠, 이거 일단 작성해두면 나중에 편해요. 혼인신고 서류예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적었어요. 도장은 나중에 찍는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한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요즘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무시했어요. 지아를 믿는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12월이 되고 지아는 더 자주 돈을 요구했어요. 이번엔 금액이 더 컸어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씩 나갔어요. 저는 그때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했고 지아에게 줬어요. 지아는 항상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곧 같이 살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으며 버텼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게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점점 깊은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깊이를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12월 첫째 주 지아가 말했어요. 오빠, 이제 진짜 집 계약을 끝내야 해요. 저는 거의 끝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아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계약금은 넣었는데 중도금이 필요하다고 500만 원이 더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아는 타이머를 걸었어요. 오늘 안에 넣어야 계약이 살아난다고요. 저는 은행 앱을 열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더니 11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500만 원을 빼면 600만 원밖에 안 남는다는 계산이 섰지만 저는 이체를 눌렀어요. 지아는 바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제가 지아를 구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지아가 또 연락했어요. 이번엔 중개비가 필요하다고 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또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200만 원을 인출해서 지아에게 줬어요.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어요. 가전제품 계약금 3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400만 원, 추가 보증금 600만 원. 저는 그때마다 돈을 줬어요. 거절하지 못했거든요. 지아는 항상 타이머를 걸었어요. 오늘 안에, 이번 주 안에, 창구 마감 전에. 저는 그 타이머에 쫓기듯 은행에 갔고 돈을 빼냈어요. 12월 중순쯤 제 통장 잔고는 100만 원까지 줄어들었어요.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줄 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또 연락이 왔어요. 오빠, 마지막으로 500만 원만 더 필요해요. 잔금을 치러야 해요. 저는 통장에 돈이 없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줄 수 없다고요. 지아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적금이나 대출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적금이나 대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아는 계속 밀어붙였어요. 오빠, 여기까지 온 거 아깝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 쓴 돈이 다 날아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결국 적금을 해지하기로 했어요. 5년 동안 모은 적금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어요. 500만 원이 나왔고 저는 그걸 지아에게 이체했어요. 지아는 또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그 사이 집에서는 아내가 점점 야위어 갔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았고 얼굴색도 안 좋았어요. 병원 예약 문자가 계속 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신경이 쓰였지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작은 방 문 앞에서 말했어요. 이번 주만이라도 집에 있어 달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짐을 쌌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어디 가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그냥 집을 나갔어요. 지아가 구한다는 그 집으로 가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아는 아직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알려준다고만 했어요. 저는 일단 모텔에 짐을 풀었어요. 방은 좁았고 창문 밖으로 도로가 보였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핸드폰을 켰더니 지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빠 어디 계세요? 라고요. 저는 모텔에 있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지아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오빠 왜 모텔에 계세요?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저는 집에 가기 싫다고 말했어요. 지아가 구한 집으로 가고 싶다고요. 지아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요. 다음 주면 끝나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모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아내와 싸운 이유가 뭐였는지, 그 예약 완료가 정말 호텔 예약이었는지. 하지만 그 생각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지아를 믿는다고 다시 다짐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아를 만났어요. 지아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예요. 서류만 정리하면 끝이에요. 저는 무슨 서류냐고 물었어요. 지아는 혼인신고 관련 서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은행 서류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왜 은행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어요. 지아는 공동명의로 해야 대출이 쉽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지아는 서류를 가져왔어요. 적금 해지 서류, 대출 약정 서류, 위임장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봤어요. 하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아가 말했어요. 오빠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아를 믿는다고 생각하며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다음 날 지아가 연락했어요. 오빠 오늘 은행 가야 해요. 창구 마감 전에요. 저는 왜 급하냐고 물었어요. 지아는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내일은 늦는다고요? 저는 은행에 갔어요. 지아가 함께 있었고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적금 해지하시고 대출 실행하시는 거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아가 제 팔을 잡으며 웃었어요. 그렇게 3,800만 원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적금 해지 금액과 대출 금액을 합친 돈이었고 저는 그 돈을 지아 계좌로 이체했어요. 지아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또 약속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지아가 또 연락했어요. 추가로 2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요. 저는 더 이상 돈이 없다고 말했어요. 통장은 이미 텅 비었다고요. 지아는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고요. 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지아는 계속 설득했어요. 오빠, 여기까지 온 거 아깝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또 흔들렸어요. 결국 대출을 더 받았고 2천만 원을 또 이체했어요. 그렇게 12월 중순쯤 제가 지아에게 준 돈은 총 7천만 원이 됐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다 빠져나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지아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진실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도요. 여러분은 혹시 타이머에 쫓겨 결정을 내린 적이 있으신가요? 12월 셋째 주 지아에게서 연락이 끊겼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집 정리하느라 시간이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등산에 단톡방을 열었어요. 지아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긴 게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단톡방에 지아를 아냐고 물었어요. 누군가 대답했어요. 지아? 그 사람 등산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아가 저보다 나중에 들어왔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또 말했어요. 그 사람 요즘 안 보이던데 탈퇴한 거 아니에요. 저는 확인했어요. 지아는 정말로 단톡방에서 나가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지아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멘트만 들렸어요. 카카오톡도 확인했어요. 지아 프로필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 은행 앱을 열어서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제가 지아에게 이체한 금액을 다시 봤어요.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3,800만 원,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저는 지아에게 이체한 계좌번호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계좌 주인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은행 직원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아가 말했던 그 집이 정말 존재하는지요? 저는 지아에게 받은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집 주소는 없었고 계약금 입금 확인증만 있었어요. 입금 확인증에 적힌 계좌번호를 확인했어요. 제가 이체한 계좌와 달랐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지아가 여러 계좌를 사용했다는 걸요. 제가 이체한 계좌는 3개였어요. 모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최지아, 하나는 김미경, 하나는 박소영이었어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재혼 사기, 등산의 사기, 보증금 사기라는 키워드로요. 검색 결과가 수없이 나왔어요. 저와 비슷한 사례들이 가득했어요. 60대 남성이 등산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재혼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기사들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제 이야기와 똑같았거든요. 재혼 제한, 보증금 요구, 타이머 설정, 소액 누적, 결정타, 잠수. 모든 패턴이 일치했어요. 저는 완벽하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저는 모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졌고 손이 떨렸어요.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 머릿속을 쳤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아내와 노후를 준비하려고 모은 돈이었고 이제 그 돈이 다 날아간 거예요. 저는 울었어요. 모텔 방에 혼자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예약 완료가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봤던 그 알림이요. 제가 확인하지 않고 단정했던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스스로 함정을 팠고 그 함정에 제가 빠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사기 피해 신고를 하려고요. 경찰관은 제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요즘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하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요. 범인은 여러 계좌를 사용해서 돈을 분산시키고 대포 통장을 쓰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지아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모두 적었어요. 경찰관은 조사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기대하지 말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경찰서를 나와서 모텔로 돌아갔어요. 짐 한 가방만 들고 방에 들어갔어요. 창문 밖으로 도로가 보였고 차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도 저 차들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 건지, 되돌릴 수 없는 건지. 핸드폰을 켰더니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대출 상환일이 다가온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10만 원도 안 남아 있었어요.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없었고 제 신용도 무너질 게 뻔했어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왜 아내를 의심했는지, 왜 지아를 믿었는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를 떠올렸어요. 오랜만에요. 아내가 작은 방 문 앞에서 말했던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주만이라도 집에 있어 달라는 말이요.
저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지아를 만나러 갔어요. 제가 무시한 게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놓친 게 무엇이었는지요.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어요. 모텔을 나가기로 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이곳을 떠나고 싶었어요. 모텔 문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호 씨 보호자신가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누구냐고요? 병원입니다. 이정미 씨가 입원해 계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가 병원에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느 병원이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 손은 떨렸어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택시가 병원 앞에 멈췄고 저는 뛰어내렸어요.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으로 올라갔고 복도를 걸었어요.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잃어버린 3개월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선택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제 아내 맞나 싶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거든요.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고 산소호흡기가 코에 꽂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병상 옆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보호자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췌장암 말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췌장암 말기라는 단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간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3개월 전에 진단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다고요? 하지만 효과가 없었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얼마나 남았냐고요? 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일주일 정도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간호사는 제 팔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아내를 봤어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등에는 링거 바늘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떠올렸어요. 3개월 전에 봤던 그 예약 완료를요. 그게 호텔 예약이 아니라 병원 예약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내는 자기 몸을 고칠 의사를 찾느라 뛰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 예약, 검사 예약, 항암치료 예약, 모든 게 병원 관련이었어요. 저는 그걸 호텔로 착각했고 확인도 없이 외도라고 단정했어요. 그리고 등산회에 가입해서 맞바람을 시작했어요. 지아를 만났고 돈을 줬어요. 제가 지아에게 7천만 원을 쓰는 동안 아내는 혼자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텔에서 자는 동안 아내는 병실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었어요. 저는 울었어요. 병실 의자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 아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왔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아내가 계속 말했어요. 미안해, 말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한 건 저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차가웠고 뼈만 만져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병원에 머물렀어요. 병실 옆 의자에서 잤고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와 대화를 나눌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아내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거든요. 가끔 깨어나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아내는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듯 눈을 감았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아내는 점점 약해졌고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저를 용서했어요. 제가 한 짓을 알면서도요. 나흘째 되는 날 아내가 깨어나서 저를 불렀어요. 저는 병상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호야, 행복했어. 그 말을 남기고 아내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어요. 이틀 뒤 아내는 숨을 거뒀어요. 저는 그 순간을 옆에서 지켰어요.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친척 몇 명만 왔고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어요. 안방 문을 열었어요. 아내 옷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약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약병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요. 작은 방으로 갔어요. 제 짐은 아직 그대로였고 이불은 개져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잃어버린 3개월이 무엇이었는지, 그 3개월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내 외도를 의심했고 맞바람을 피웠고 7천만 원을 잃었고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확인하지 않고 단정했던 그 순간부터요. 그 예약 완료는 호텔이 아니라 병원이었고 아내는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저를 걱정한 거예요. 제가 힘들까 봐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확인하면 제가 틀렸을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고 싶은 것만 믿었고 그 믿음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어요. 지금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어요. 돈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제게 남은 건 후회뿐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후회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때 제가 확인했더라면 어땠을지, 아내에게 물어봤더라면 어땠을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아내는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서예요. 확인하세요. 단정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의심이 들면 대화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타이머에 쫓기지 마세요. 급하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제 실수에서 배우세요. 지옥은 돈을 잃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3개월 동안 배운 전부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게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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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신가요?